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잡아놓은 황연필입니다. 자, 태백강남국사 주제별 동영 모의고사 제1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1회는 왕과 인물 문제입니다. 물론 왕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여러분들 먼저 20문제 푸셨기 때문에 1번 문제부터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갑니다. 밑줄 친 왕 때의 사실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왕 제5년에 그랬습니다. 야, 보통 이 초문사 자체가 보기 자료에 나오는데 이 초문사만 보고도 소수리왕이라고 알면 정말 땡큐인데 일단 가장 쉬운 건 순도라는 인물이 나왔습니다. 삼국시대 중에 가장 먼저 불교를 수용했던 나라는 당연히 고구려야. 고구려 소수리왕 때 순도가 불교를 수용하고 아도가 불교를 공인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실제로 공무원 쪽에서 이 순도와 아도 단어 바꿔가지고 장난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불교가 신라에 영향을 끼쳤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신라에 영향을 끼쳤을 때는 묵호자가 눌지마리간 때 불교를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최근에는 묵호자가 아도이지 않냐 뭐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하여간 순도와 아도까지 이름을 알고 계시고 그러면 이게 어느 왕 때야? 당연히 소수림 왕 때라는 거. 그럼 소수림 왕의 업적은 굉장히 짧게 떨어집니다. 뭐 소림사를 불태율 그렇게도 공부하죠. 그래서 소수림 왕은 불교를 수용하고 공인하고 그 다음 율령을 반포하고 국립대학 뭘 만들더라? 태학을 만들더라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근데 실은 불교? 고구려가 가장 먼저 수용합니다. 고구려 4세기 중엽 무렵에 소수림왕이 4세기 중엽이 아니라 70년대니까 4세기 약간 후반 무렵에 수용했고요. 백제는 침유왕 때 불교를 수용했기 때문에 약간 고구려가 한 20년 정도 빨라요. 국립대학이야 당연히 삼국시대 중에 세 나라 중에 국립대학은 고구려밖에 없었으니까 이건 할 말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율령반포는 소수림왕은 4세기 인물이잖아. 4세기 왕이잖아. 그런데 3세기 고위왕 때 백제는 율령이 반포됐음을 좀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게 소수림왕 때의 업적인데 왕 때 사실로 옳은 것 그럼 정답은 뻔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선택지들 보면서 이게 소수림왕이 아님을 증명해야 돼요. 중국과 낙랑군의 통로를 차단하기 위해 서안평을 공격했다. 서안평을 공격했다가 위나라 장수 광구검에 되치기를 당해가지고요. 오히려 수도였던 국내성을 지키는 환도산성이 털리고 동해안까지 천도였던 왕은 동천왕이죠. 동천왕은 3세기 왕이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데 서안평을 만약에 점령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4세기 미천왕이 맞습니다. 오케이? 근데 서안평을 공격했다가 위나라 장수 광구검에 역습을 당했다. 광구검에게 수도를 털렸다. 그래서 광구검이 고구려 수도를 점령했던 증거물인 광구검 기공비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동천왕이고요. 국립대학인 태학을 설립해 유학을 보급했다. 정답은 너무 쉽게 떠집니다. 정답 2번 너무 쉽게 떠지고요. 동부여를 복속하고 후연을 격파했다. 이런 것들 좀 암기해야 되는데 동부여 복속은 누구로 잡아야 돼? 광개토대왕이죠. 하나 물어볼게요. 북부여, 그래서 부여를 완전히 작살낸 건 5세기 문자명왕 때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후연을 격파했다. 위진남북조의 여러 국가들 중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이건 너무 자세히 들어가는데 문제 1번을 푸는데 전현, 발음 지랄이지. 전현은 고구건왕 때 쳐들어와서 미천왕의 무덤을 도굴해 갔던 소수림왕 때 전진 우리에게 불교 전파하죠. 후연 광개토대왕에게 작살났죠. 이 5호 16국을 통일했던 나라가 북입니다. 그때 북이가 북쪽에 있고 남쪽에 송이 있을 때 장수왕이 북이와 송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 그럼 남조국가 중에는 동진이 있었죠. 이 시기에. 이 동진과 친했던 왕은 누구야? 근초고왕. 동진의 마라난타가 불교를 전파했죠. 침유왕 때. 됩니까? 그 다음 저 뒤감 양나라가 있는데 양나라와 친했던 왕은 누구야? 백제 무령왕. 기본적으로 백제는 남조 국가들과 친하고 고구려는 북조와 대립하고 경쟁하고 도움을 받는 관계였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5호 16국 중에 시험에 나올 만한 나라는 이게 다예요. 한 번만 더 해줄게. 전년은 고구건왕 때 쳐들어왔던 왕. 전년 발음 안 좋죠? 전진은 소수림왕 때 불교 전파예요. 그 소수림왕이 왕이었을 때 신라는 내무랑이죠. 내무랑은 소수림 왕을 통해 중국의 전진과 수교했다. 기억나시나? 광개토대왕은 후연을 격파하면서 요동을 확보했고요. 나중에 북이가
북조를 통일하고 장수왕은 북조의 북위와 남조의 송나라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했다는 표현이 나올 거고, 송전에 동진이 있었는데 동진과 교류했던 왕은 근초고왕, 동진의 마라난타가 침략 때 불교 전파했고, 양나라는 누구와 친해? 무령왕과. 그러니까 무령왕 때 백제 사신들이 중국 양나라에 건너갔잖아. 그게 그림으로 그려졌잖아요. 그게 중국의 난징 박물관에 보관돼 있네. 그걸 뭐라 그래? 양직공도라고 한다는 거 알고 계시고. 그래서 무령왕이 죽고 난 다음에 성왕이 아버지 무령왕의 무덤을 썼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았다, 양나라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후연을 격파, 이건 누구에 대한 설명이야? 광개토 대왕의 설명이니까 역시 정답이 아니고, 송과 북위 사이에 등거리 외교했다, 이건 장수왕에 대한 설명이니까 역시 정답이 아니고, 소수림왕은 정답 2번 가겠습니다. 됐나? 다음 문제 갈게요. 2번 밑줄 친 대왕이 제의하던 시기사실, 우리 왕후께서 좌평, 사택적덕 이 보기 자료가 실은 7급의 2016년 기출인가 그래요. 여러분들 사택지적이란 이름은 많이 들어봤을 거야. 왜? 도교적 요소가 보이는 유물, 그래서 사택지적비 기억나시죠? 지금 부여 국립박물관에 있습니다. 근데 사택적덕이야. 그래서 지금 이 글 자체가 어디서 발견되냐면 미륵사지 석탑을 보수공사합니다. 근데 미륵사지 석탑을 들었을 때 거기에 사리장엄구가 출토되었죠. 그 사리장엄구 옆에 이런 글귀와 함께 발견이 되었는데, 상당히 학계에서 좀 당황했던 거는 미륵사를 만든 건 7세기 무왕 때였어. 맞지? 에이, 이런 문장 들어봤을 거 아니야. 무왕이 가운데 목탑을 만들고 양쪽에 서쪽과 동쪽에 큰 석탑을 만들었더라. 그게 미륵사예요. 근데 무왕은 뭘로 유명해? 서동으로 유명하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무왕이 서동이라면 신라의 선화공주가 왕비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사리장엄구가 출토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무왕의 사리일 거야, 아니면 무왕의 부인 사리일 거야 그랬는데, 왕비가 선화공주가 아니라 사택적덕의 딸이면 백제 귀족의 딸이잖아. 사택씨가 귀족의 성씨란 말이야. 그래서 학계가 일단 상당히 당황했는데, 문제는 이 보기자료 보고 이게 미륵사지 석탑의 사리장엄구 글귀라는 걸 모르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대왕이, 여기 대왕이 제의한 시기는 당연히 발해래, 백제의 무왕입니다. 생각해보니까 발해도 무왕이 있어요. 자, 그래서 노리사치가 일본에 파견되어 불경과 불상을 전하였다. 이거는 성왕 때 6세기 이야기고요. 무왕은 7세기고 성왕은 6세기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노리사치의 승려는 아닙니다. 노리사치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귀족이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오히려 성왕 때 노리사치 말고 겸익이라는 승려가 율종을 전파했다. 물론 겸익이 계율종을 전파했다 이런 말도 맞습니다만, 계율종 하면 또 자장법사가 생각나잖아. 그래서 수험한국사에서는 겸익은 율종으로 많이 출제하고요, 자장법사는 계율종으로 출제한다는 것도 좀 명심하시고,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해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했다. 누구야? 무령왕이죠. 무령왕 다음에가, 여러분, 무령왕 다음에가 성왕인 거 알고 계셔야 돼.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지워버려요. 그 다음 신라 이벌참 비지의 딸과 결혼했다. 이건 여러분 신라 이벌참 비지의 딸과 결혼동맹했던 왕 누구야? 백제 왕 중에 5세기 말에 동성왕이죠. 비유왕이 나제동맹, 동성왕이 결혼동맹. 동성왕은 몇 세기? 5세기 말왕. 결혼동맹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아니면 신라와 나제동맹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왕권 강화를 위해 익산로 수도를 천도하려고 하였다.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바로 이 미륵사지 석탑 자체가 익산에서 만들어지잖아요. 당시 익산이 미륵의 성지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무왕이 익산로 천도하려고 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원래 이거는 7급의 기출문제인데 내가 정답만 살짝 바꿨는데, 정답은 당시 뭐였냐면 이 왕이 익산에는 미륵사를 만들었고 부여에는 왕흥사라는 절을 만들었다. 이게 정답이었어요. 근데 제가 약간 지금 좀 문제를 고친 겁니다. 그래서 왕흥사, 미륵사 전부 다 무왕과 관련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이 익산이 참 재밌는 동네인 게, 나중에 이 익산에서 고구려 부흥운동이 전개되죠. 보장의 서자, 안승이 익산에서 부흥운동을 전개했잖아. 그때 익산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 금마저라고 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신라가 그 보장왕의 서자 안승을 후원하면서 이 익산 금마저에서 나라를 하나 만들게 해주지. 그 나라 이름이 뭐였나? 보덕국. 674년짜리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당연히 무왕 골랐어야 되는 문제, 익산로 수도를 천도하려고 했다. 정답 4번 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3번 다음 중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밑줄 친 그가 어디 있습니까? 밑줄 그 여기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밑줄 그으면 여기를 좀 글자를 크게 키워야 되겠다. 당태종이 붉은색, 자주색, 흰색의 3색의 모란 꽃그림과 글씨 3대를 보내었다. 그는 꽃그림을 보고 이 꽃은 절대로 향기가 없을 것이다. 이에 씨를 뜰에 심어 그 꽃이 떠지길 기다리니 과연 그 말과 같았다. 자, 이건 어느 여왕? 여러분 선덕여왕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즘 좀 인기가 있는 게 아니 진짜 없다. 아니 인기가 있다는 게 드라마 때문에 선덕여왕이 인기 있다는 표현이 아니라 시험 문제로 잘 나와.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이.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기 전 왕이야. 그래. 시험에 더 잘 나오는 진성여왕까지 신라에는 3명의 여왕이 있어요. 근데 이 3명의 여왕을 은근히 시험에 많이 물어봅니다. 선덕여왕, 여러분, 선덕여왕, 일단 그래, 시험에 잘 나오는 것부터 가자. 여러분 알다시피 황룡사, 구축목탑.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황룡사는 6세기 진흥왕 때 만들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한국사라는 게 전부 다 왕 이야기, 인물 이야기예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나중에 뭐 경제, 사회사 쪽 가면 인물 이야기가 좀 적게 나오겠지만 문화사가도 결과론적으로 이 역사서는 누가 만들었고 이 농서는 누가 만들었고 이 그림은 누가 그렸고 다 또 사람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선덕여왕이 황룡사 구축목탑을 만들었는데 황룡사는 6세기 진흥왕이죠. 황룡사는 6세기 진흥왕이야. 근데 구축목탑은 자장법사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무슨 성격? 호국적 성격을 가진 목탑이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언제 불타? 몽고 침략기에 불탔죠. 그래서 선덕여왕으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거 황룡사 구축목탑이네. 가장 오래된 첨성대 만들었다는 거 이거 모르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첨문 관측기가 첨성대 아니야. 근데 조금 시험에 덜 나와서 그렇지 분왕사도 바로 이 선덕여왕 때 만들어지고요. 선덕여왕 때만 하더라도 당과 이렇게 대립했기 때문에 이 꽃씨 이야기 원래 시험에 잘 나온다라고 제가 이야기했고요. 조금 시험에 덜 나오긴 하지만 비담의 난이라고 옛날 선덕여왕 드라마 봤으면 알겠죠. 이게 전부 다 선덕여왕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조금 더 들어가면 선종불교가 선종여왕 때 수용이 돼요. 선종불교 그 누구야? 범랑이라는 스님이 선덕여왕 때 선종불교를 가지고 들어왔어. 근데 선종불교가 통일신라 중대까지는 교정의 권위에 눌려서 빛을 보지 못하다가 통일신라 하대에 가서 유행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나중에 이 선종불교 통합을 명했던 건 고려 광종이 해거라는 스님에게 선종불교 통합을 했고. 자, 봐봐. 내가 맘먹고 지금 10문제씩 끊어가려고 좀 자세히 설명하다 보니까 그쵸? 분명히 한 문제 한 문제 푸는데 더 길어진 측면이 있지. 진덕여왕 요즘 많이 출제됩니다. 마지막 진골인 거 알고 계셔야죠. 마지막 진골, 마지막 성골. 마지막 성골이 진덕여왕이고 최초의 마지막 성골이 진덕여왕이고 최초의 진골 출신의 왕이 태종 무열왕 김춘추 아니야. 선덕과 진덕은 사촌간이야. 이들이 왕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뭔데 앞에 있는 진평왕 때 진종설을 통해 진평왕이 진종설 내가 진짜 석가 집안이다. 나의 피가 섞여야만 왕이 될 수 있다. 이 둘은 진평왕과 피가 섞인 사람이고 김춘추는 진평왕과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김춘추부터 진골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됐나? 마지막 성골 출신 왕이고요. 진덕여왕 때 나당 동맹을 체결해요. 누굴 보내서? 김춘추를 보내서. 그리고 진덕여왕 때 봐봐. 선덕여왕은 꽃씨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당태종과 약간 지금 짜증나는 지금 막 경쟁을 하고 있죠. 근데 나당 동맹을 체결했기 때문에 진덕여왕은 당태종을 찬양하는 시를 씁니다. 그게 오언태평송이라는 시를 쓴다는 거. 태자 이거. 그래서 당태종을 찬양하는 시가 나오면 진덕여왕이야. 진덕여왕 때 원래 여러분 진흥왕 때 품주라는 최고 관청이 만들어졌다 들어본 적 있나? 이 품주가 집사부와 창부로 쪼개진 게 진덕여왕 때라고 은근히 선택지로 한번 나와요. 왜 이게 시험에 잘 나오냐면 바로 집사부가 최고의 관청이기 때문이잖아. 통일신라 시대에. 그래서 집사부가 처음 만들어진 건 통일되기 전에 진덕여왕 때다. 다시 품주가 집사부와 창부로 쪼개졌다. 이 집사부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진덕여왕 좀 잡아주셔야 되고요. 진성여왕은 실제로 경찰 쪽에서 굉장히 사랑하는 여왕이야. 통일신라 하대를 물어볼 때 진성여왕 많이 주는데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보기자료에 진성여왕 사료가 나오는 순간 통일신라 말기 상황인데 그때 거의 원종과 애노의 난을 항상 줍니다. 농민반란 중에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원종과 애노의 난인데 경찰 시험 문제에서는 원종 애노의 난을 주면서 적고적의 난까지 함께 출제를 해버렸고요.
이때 향과 모음집 3대목이 만들어져요. 물론 이 3대목은 전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진성여왕에게 개혁안 시무 10조를 바친 게 누구야? 최치원이죠. 최치원의 시무 10조가 바로 이때 바쳐진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선덕, 진덕, 진성여왕 3명의 왕을 꼭 잡으십시오. 자, 제가 한두 개 빠진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걸 벗어나면 그때는 거의 똥 문제가 된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문제 풀어보자. 품주를 집사부와 창부로 개폐했다. 이건 누구야? 진덕여왕이야. 지금 여기 보기 그는 누구였는데? 이거는 선덕여왕이었는데. 그 다음 자장의 요청으로 황룡사의 구층탑을 세웠다. 그러니까 정답은 2번 쉽게 떨어집니다. 맞죠? 김춘추를 파견해 나당동맹을 체결하고 태평성을 보냈다. 이 오온 태평성을 줄임말 아니야? 역시 진덕여왕이고요. 만파식적이란 피리를 만들었다. 이거는 신문왕이잖아. 택도 없잖아. 그래서 3번의 정답은 2번이겠습니다. 됐나? 다음 문제 갈게요. 자, 4번. 밑줄 친 대사님이 활동했던 시기. 여러분, 옛일란 인물이 나오면 이건 무조건 장보고랑 연결시켜야죠. 장보고가 일본 출신의 옛일란 스님을 굉장히 존경해가지고 이 옛인이 당나라에서 유학할 동안에 그 모든 유학 비용을 장보고가 다 대줍니다. 그래서 옛인이 당나라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쓴 글이 입당구법술렉인데 이 입당구법술렉에 입각하면 당나라에서 일본으로 돌아가는 길에 장보고에게 감사함을 표하려고 들려요. 또 여러분도 알다시피 장보고 청해진이 어디 있어? 여기 완도에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당나라에서 일본으로 가기 위해 이쪽을 들리는데 당시 이렇게 전라도 서남해안을 보고 약간 표현을 해놨어요. 뭐라고 해놨냐, 옛인이? 이 나라 얘는 굉장히 많은 갯벌과 섬이 있구나. 그런데 이 나라 귀족들은 부자여서 섬을 소유하고 있고 섬마다 별장을 만들어 놓고 고기 생각이 날 때마다 배를 타고 섬에 가서 활을 쏘아 돼지나 말이나 소를 잡아먹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통신라 하대 귀족들이 사치스러운 사회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입당구법술래기가 출제되기도 하고요. 중요한 건 옛일란 스님이 나왔는데 옛인과 장보고와의 관계를 몰랐으면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하나 장보고는 통신라 하대 9세기 인물라는 건 충분히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럼 이 대사가 활동했던 시기는 9세기 장보고와 같은 시기야. 그럼 여러분들 4세기 백제, 5세기 고구려, 6세기 신라전성기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 4, 5, 6세기, 7세기 삼국통일기, 8, 9세기 남쪽의 신라, 북쪽의 발해 남북국 시대 아니야. 그런데 대충 8세기가 통신라 중대고 9세기가 하대죠. 그럼 9세기 하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라, 그런 문제죠. 옛인을 물어본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통신라 하대 고르시 하는 문제야. 자, 육두품이 국왕의 정치적 조언자, 집사부, 시랑, 행정실무 담당자로 활동했다. 보통 신문왕 때 문장이기도 해요. 이건 통신라 중대죠. 특히 이거 봐봐. 육두품이 집사부 시중이 아니라 시랑찌까지 진출했다는 거. 시중이 아니야. 시중은 진골 귀족만이 할 수 있는 거지, 당연히. 당이 삼국을 직접 지배하려는 야욕을 드러냈다. 이건 7세기 삼국 통일기에 대한 설명이니까 통신라 하대는 택도 없고요. 김씨 왕족은 왕고 원호 세력으로 변질되고 박씨 세력이나 가야 및 고구려 귀족은 점차 정권에서 소외되었다. 기본적으로 이거 통신라 중대 신문왕이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약간 보였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야면 김유신 계열이고요. 고구려면 안순 계열이야. 그래서 여러분 신문왕이 진골 귀족 세력 숙청했던 거 기억나나? 바로 이렇게 했다니까요, 신문왕이. 그 다음 내물한계 진골 귀족들은 자신들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왕위 쟁탈전을 전개하였다. 그래서 통신라 하대가 155년이라는 거 알고 있나? 780년에 중대 마지막 왕이었던 해공왕이 피살당하고요. 935년에 신라가 멸망하잖아. 그러면 약 155년간이 통신라 하대인데 155년 동안에 통신라의 왕이 20명이 등장해. 그러니까 한 왕당 평균 10년도 못 해먹었다는 이야기들은 왕만 되면 병 걸려서 막 다 죽어버리냐? 그건 아니죠. 왕위 쟁탈전이 치열하게 전개됐음을 의미합니다. 왕위 쟁탈전 누가 전개? 통신라 하대니까 내물한계 진골 귀족들이 왕위 쟁탈전을 치열하게 전개된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가겠습니다.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됐지? 다음 5번. 우리나라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 야, 가장 오래된 역사서. 원래 굉장히 많은 역사서도 있었는데 전해지지가 않아. 가장 오래된 역사서는 김부식의 삼국사기야, 짜증나게. 결과적으로 김부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돼버렸잖아. 김부식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민생안정을 내세요. 금과 사대. 여러분, 금과 사대했던 인물 2명. 이자겸, 김부식. 그러니까 우리가 대의관계 공부할 때, 자, 11세기 거란 요나라. 12세기 여진 금나라.
그럼 이 여진 금나라와 관련된 인물들 한번 생각을 해볼까? 숙종 때 윤관이 별무반 만들었고 예종 때 윤관이 동북구성 축정해. 예종 때 윤관이 동북구성을 축조한다고. 근데 이때는 금이 건국되기 전이야. 여진 족이었을 때야. 그리고 이제 금이 등장했어. 그런데 그 금이 우리에게 4대를 요구했을 때 그 4대 요구를 받아들인 게 이자겸과 김부식인데, 기본적으로 금은, 여진과 금은 다 12세기잖아. 예를 들어서 숙종 때 윤관이 별무반 만든 건 1104년이고 예종 때 윤관이 동북구성 축조한 건 1107년인데 다 12세기잖아. 금이 건국된 것도 1115년이니까 12세기야.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 이자겸의 난이 1127년, 갑자기 이자겸의 난 1127년이고 묘청의 난이 1135년이라고 봤을 때 생각을 해봐. 다 12세기잖아. 근데 이자겸 하면 이자겸이고 묘청의 난 하면 김부식이 떠올라야죠. 다 12세기 인물이야. 그때 김부식인데 금무의 4대 관계를 맺을 걸 주장했다. 정답은 너무 쉽게 1번 떨어지는 거죠. 옳은 거니까. 나머지 왜 틀렸나 봐. 풍수지설의 영향을 받아 도읍으로 옮길 것을 주장했다. 이건 묘청이죠. 이때 묘청이 풍수지설의 영향을 받아 도읍으로 옮길 걸 주장했는데, 어떤 풍수지설? 서경, 길지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하나님 등을 제거했다. 이 하나님이 누구야? 측근 세력이죠. 이 측근 세력이 뭐 하는 친구들이에요? 문벌귀족이 너무 큰 힘을 발휘하니까, 정치 권력을 갖게 되니까 여기 있는 예종이 하나님 등의 측근 세력을 이용해 문벌귀족을 견제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제거하고 척준경과 함께 난을 일으켰다. 그럼 누구야? 이자겸이죠. 물론 이자겸도 금에게 4대합니다. 그러나 삼국사기를 쓴 건 김부식이니까. 관직에서 물러난 후 구제학당을 세워 유학교육에 힘썼다. 누구야? 최충이죠. 구제학당에서 최충에게 공부했던 그 제자들 뭐라 그래? 문, 헌, 공, 도라고 이야기하고, 최충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최충이 히트를 쳐버리니까 나름 나도 최충급이 되는데라고 생각했던 학자들이 지방에 학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학 12도가 융성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됐나? 그래서 김부식은 쉽게 1번하고 찾아냅니다. 다음 문제 6번 갑니다. 자, 문제 참 어렵다. 그리고 잘 만들었다. 일본에 사신을 보내면서 스스로를 고려국왕 대흠무, 그럼 1대 왕이 대조영이고 2대 왕이 무왕이 대무예고 3대 왕이 대흠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698년에 발해가 건국되고 나서 대조영이 대략 한 10년, 무왕이 대략 한 20년, 문왕이 56년 통치하거든. 그러니까 거의 8세기가 무왕과 문왕 시대야. 여러분 잘 생각해봐. 8세기와 9세기가 남쪽에는 신라, 북쪽에는 발해. 남북국 시대. 근데 8세기가 통신라, 중대 9세기가 하대. 일반적으로 780년에 해공왕이 피살당하면서 8세기 말부터 하대니까 그냥 8세기 중대, 9세기 하대 이래도 되잖아. 물론 7세기 마지막 부분도 거의 중대죠. 7세기부터 8세기 후반까지 100년 가까이가 중대고, 그 다음 여기 8세기 후반부터 10세기 초반까지가 하대인데, 이제 발해를 놓고 이야기할 때는 여기는 무왕과 문왕의 시대예요. 여기는 선왕의 시대야, 9세기는. 그럼 막말로 발해는 이 3명의 왕만 공부하면 됐잖아. 그랬을 때 통일신라 상황인데 통일신라 8세기 상황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어. 귀족들의 반발로 노급이 부활되었다. 노급이 부활된 건 어느 왕이야? 경덕왕이야. 여러분 경덕왕은 통일신라 중대왕이야, 하대왕이야. 그러니까 내가 고구려 백제 신라 왕들 선후관계 다 암기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나와 함께 공부한 친구들 내가 무슨 말 하는 건지 알지? 고려와 조선의 왕들 순서 못 외우면 작살이죠. 그러나 최소한 6세기 신라 왕부터 통신라 중대 왕까지는 선후관계를 잡으라고 했는데, 다시 6세기 신라 왕부터 통신라 중대 왕까지 선후관계를 못 잡았으면 지금 이 시간에 책 잠깐 덮고 지금이라도 잡으세요. 순서 꼭 잡아야 돼. 자, 그러면 경덕왕이 통신라 중대 왕이라는 거 알게 될 거고, 경덕왕, 해공왕 하면서 끝나잖아. 우리가 경덕왕 때 노급 부활하잖아. 경덕왕 또 뭐예요? 경덕왕 때 한화 정책 그래가지고 한산주 같은 명칭이 한주로, 중시가 시중으로, 관직의 이름도 바뀌고요. 여러분도 그 한화 정책이 입각해서 국학이 태학 혹은 태학감으로 바뀐 게 경덕왕 아니야. 이 경덕왕이 불국사 석굴암 만들었다니까. 경덕왕 때부터 에밀레종, 성덕대왕, 신종이 만들어져서 해공왕 때 완성된다니까. 그럼 경덕왕은 무조건 중대왕은 8세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8세기 맞네? 이건 지금 맞네?
김지정의 난이 일어나고 해공왕이 피살당했다? 아 선생님 8세기 해공왕이 피살당했을 때 그때도 문왕이 왕이었나요? 문왕이 굉장히 늙음하게 거의 나이가 56년 통치하기 때문에 해공왕 피살되고 나서도 약간 문왕이 왕이에요. 그럼 이거는 솔직히 어렵지. 우리가 그런 연도까지 공부할 수가 없어. 해공왕이 피살당한 건 780년인지 알지만 문왕이 몇 년에 죽었는지 그걸 어떻게 기억해? 국왕이 큰 공사를 일으켜 도성을 새로이 정비하려 할 때 의상이 백성을 위해 이를 만료하였다. 잘 들어봐. 의상과 원효가 최고 승려였던 건 물론 통신라 중대야. 근데 이 중대는 8세기야. 근데 내가 이야기했지. 여러분 그래 신라 왕들 한번 가봅시다. 6세기부터 한번 가볼게. 6세기. 에이 빨리 6세기. 지증 이렇게만 써도 되겠나? 법흥, 진흥, 진지, 진평 됩니까? 근데 이 진평왕이 왕을 오래 하면서 진평왕 때 몇에서 몇? 6세기에서 7세기로 넘어갑니다. 진평 다음에 누구? 선덕, 진덕, 김춘춘, 무열왕, 문무왕. 무열왕 때 백제 멸망시키고 문무왕이 삼국 통일하죠. 그 다음 신문왕 때 최고 전성기 구가하죠. 그 다음 효소왕이 나와서 7에서 8로 넘어가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디서부터 통일신라 중대야? 무열왕이 왕을 해야 중대잖아. 그러니까 봐. 7세기도 이렇게 중대야. 근데 이 발해 국왕이 있었던 시기는 지금 아까 8세기였잖아. 이해되죠? 발해 국왕 무왕이 있었던 8세기 시기 가볼까요? 그 유명한 성덕왕 나오고 효성왕 나오고 경덕왕 나오고 해공왕이 나오면서 여기서 중대가 끝나고 하대 첫 번째 왕인 상대등 김양상 선덕왕이 나오고 그 다음 또 역시 알아야 되는 독서 산품가로 유명한 원성왕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선호가기를 조금 잡아주셔야 돼. 근데 무왕은 언제 있었냐면 이때 무왕이 이 무렵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여기 봐봐. 의상이 백성을 위해 도성을 새로 정비하려고 할 때 백성을 위해 이를 만료했다. 그 왕은 누구야? 문왕이죠. 의상스님이 신문왕이 달고벌로 천도하려고 하는데 그걸 만료했고요. 문무왕이 도성을 새롭게 증축하려고 할 때 그걸 만료한 게 의상이죠. 의상이 7세기 스님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 통일되고 나서 최고 승려라는 거 알고 있잖아. 이 당시 원효도 있죠. 그러니까 야 아슬아슬하게 이건 7세기니까 이 일이 있었을 때는 문왕이 존재하지 않죠. 여기 문왕이 이렇게 오래 합니다. 여기 무왕이 이렇게 있었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야? 3번이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좋은 문제. 아 이런 문제 인정해줘야지. 잘 만든 문제 아니야? 풀 수 있었겠냐고? 최소한 이게 문무왕 때라는 거 알았으면 문무왕이 7세기 인물인가 알고 있어야 되고 문왕은 8세기 인물이니까 정답이 아니다라고 체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좋은 문제고 잘 만든 문제야. 새로운 관리 등용법으로 독서 산품가가 시행되었다. 그럼 이제 봐봐. 원성왕이 독서 산품가 실시하는데 여러분 여기 문왕이 굉장히 왕을 오래 하면서 와 진짜 얼마나 여러분 독서 산품가 이때예요. 그러니까 문왕이 왕을 오래 하면서 8세기는 거의 무왕과 문왕의 시대야. 그렇다고 다 연도를 잡을 수 없는데요. 이제 문왕이 그만큼 오래 합니다. 8세기 거의 끝나갈 때까지. 그러면 이것도 실은 문왕 때 사실로 맞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지죠. 통일신라 하대지만 문왕이 8세기 거의 끝까지 가니까 원성왕도 8세기 왕이니까 그리고 완벽하게 틀린 건 7세기야. 얘도 8세기, 얘도 8세기거든. 원성왕이 8세기니까. 무슨 말인지 되시죠? 6번 문제는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선생님 나는 이제 짜증나니까 독서 산품가 몇 년인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문왕이 몇 년에 죽었는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건 절대 올바른 공부가 아니야. 그런 공부를 하려다가 꼭 알아야 되는 기본적 내용을 놓치기 마련입니다. 아직까지 내가 얼마나 연도 문제가 근현대사에 집중되고 정근대사는 연도 문제 출제되지 않는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6번의 정답은 3번 가겠습니다. 7번 밑줄 친 임금이 어딨나 봐. 밑줄 이 임금. 근데 신돈이 나왔어. 그럼 여러분이 풀었으니까 전 좀 빨리 해도 될까요? 당연히 공민왕이겠죠. 그럼 공민왕 시기 사실로 옳지 않은 것. 왕권을 제약하고 신지사대부의 등장을 억제하고 있는 정방을 폐지했다. 여러분 잠깐만. 정방은 누가 처음 설치하죠? 최후가 설치합니다. 정방을 처음 폐지하려고 했던 왕은 누구야? 최후가 처음 설치합니다. 정방을 처음 폐지하려고 했던 왕은 충선왕이 폐지하려고 했다가 다시 부활되는 걸 공민왕이 완전히 폐지하죠.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맞고요. 기철로 대표되던 친원 세력을 숙청했다. 공민왕 맞죠? 홍건적의 침략, 1차 침략, 2차 침략 다 공민왕 때 맞아요.
그런데 나주까지 피난 간 건 아니잖아. 우리 왕이 나주까지 피난 갔던 건 나중에 현종이 언제 거란 몇 차 침략 때 2차 침략 때 개경을 빼앗기고 나주까지 피난 갔던 거고, 또 나주로 유배 갔던 인물로 시험에 나오는 사람 누구야? 정도전이 나주로 유배 갔다라고 시험에 나오죠. 그런데 공민왕은 홍건적의 침략으로 어디까지 피난 갔어? 나주가 아니라 안동까지 피난 갔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안동을 다른 말로 복주라고 한다는 거 알고 계셔야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성균관을 순수 유교 교육기관으로 개편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유학교육을 강화했다. 그래서 성균관을 순수 유교 교육기관으로 개편하면서 이색을 성균관 대사성으로 삼았다.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7번의 정답은 3번. 다음 문제 갈게요. 다음 자료 빈칸. 자, 누구는 학교가 날로 쇠퇴함을 근심해 양부에 논하기를 재상의 직무는 인재를 교육하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습니다. 만년에 회함. 자, 실제로 이제 주자전설을 가지고 와서 성리학을 전파했던, 그래서 호를 회원이라고 했어. 회원. 이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것도 공무원 비슷한 이런 기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거죠. 안양이 주자전서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안양이 그 주자를 그만큼 존경했기 때문에 나머지 힌트는 없어. 이건 뭐 기출이에요. 기출 문제 약간 바꿨습니다. 이재현은 여러분 알다시피 뭘로 유명한 사람이야? 충선왕이 망권당에서 당시 원나라 최고학자 조맹부와 고려 이재현을 교류시켰다. 그 늙은 이재현이 공민왕 때는 사략을 완성시키기도 하죠. 사략. 이재현 기억하셔야 되고요. 백이정은 역시 여러분 고려 후기의 대표적인 성리학자인데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성리학 관련 서적을 가지고 들어온 인물로 유명하고, 정몽주야 다 알 거 아닙니까? 보은 정몽주야. 됐죠? 그래서 8번의 정답은 안양입니다. 안양. 그래서 이 안양 선생님을 위한 지금 서원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양을 모시는 서원이 누구야? 백운동 서원이죠. 그래서 그 백운동 서원이 만들어질 때 안양에 대한 글을 발췌해가지고 이렇게 보기에 준 거예요. 그래서 8번의 정답은 1번.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찍어야 돼요. 다음 문제. 9번. 왕께서 학자들에게 명해 선명력과 수시력, 세종이죠. 여러분, 선명력과 수시력 등 여러 역법의 차이를 비교하도록 하였다. 그럼 고려 전기는 당의 선명력, 고려 후기는 원의 수시력 알고 계시죠? 여기 정인지, 정초. 정인지는 집현전의 최고 학자고, 정인지와 김종서에게 명해 고려사를 편찬했다 할 때 정인지가 나오고요. 정초는 농사직설 만들 때 정초에게 우리 농부들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우리 실제에 맞는 농사를 만들어라라고 이야기했잖아. 이건 누가 봐도 세종이죠. 세종이 서울 중심의 시간 계산서 칠정산을 만들죠. 고려 전기는 당의 선명력, 고려 후기는 원의 수시력. 근데 칠정산은요, 앞서 사용되는 원의 수시력에 아라비아 회력을 참고했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통 필기노트 강의할 때 이제 왕들의 업적을 이론 강의할 때는 정치사는 정치사에서 처음 왕들 만나잖아. 태조, 세종, 성종, 정치사적 업적만 공부하는데도 6, 70분이 걸립니다. 그리고 경제사의 문화사 가서 이 15세기 왕들의 업적을 엄청나게 추가를 하죠. 근데 이제 조금 심화 강의라고 할 수 있는 뭐 필기노트 강의 같은 거 할 때 세종의 모든 업적, 태종의 모든 업적. 근데 강의가 진짜 재미없어지죠. 그래서 세종의 업적을 내가 칠판에 한번 써봐. 컨디션이 좋으면 55개까지 바로 써지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47, 8개에서 막혀가지고 친구들아 뭐가 빠졌니? 빨리 불러줘. 55개가 나와요. 세종 업적이. 마음 먹고 잡으면 60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세종의 업적은 많이 출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종의 업적이 너무너무 공부할 게 많으니까 세종 하기 전에 태종과 세조와 성종의 업적을 먼저 잡고 혹은 나머지는 다 세종이겠거니. 그래서 지금 문제는 굉장히 쉽게 출제했어요. 정답은 좀 어려워요. 소방직에 잘 나옵니다. 소방서예요. 금화도감. 이것만 세종이야. 근데 나머지 오답을 쉽게 줬습니다. 양전사업, 양안. 자, 우리 수험 한국사 공부할 때 양전사업으로 시험에 출제될 만한 인물들이 누가 있어? 태종 양전사업. 광해군이 전후복구 사업 해야 되니까 양전사업. 대원군 양전사업. 인정하나? 예? 그리고 대한제국이 양전사업 해요, 안 해요? 대한제국 양전사업. 호패법 처음 작성했으면 태종이죠. 호적제도도 물론 고려도 호적이 있고 고려도 양안이 있지만 어느 왕이 호적 만들었고 어느 왕이 양안 만들었고 그렇게 시험 출제하지 않잖아. 그래서 호적제도 다시 조선에서 실시했으면 태종이야.
근데 혹시 호적제도 강화 그러면 누구야? 세조죠. 왜냐면 세조는 국방력을 강화하잖아. 그래서 중앙군 5위 도총부, 보법제, 진관체제, 보법제 입각해서 농민들을 범상병으로 확보해야 되잖아. 정군으로. 무슨 말인지 되나? 그러다 보니까 호적제도를 강화하면 세조가 되는 거고요. 아, 이게 다 불탔잖아. 임진왜란 때. 호적을 재정비하면 광해군이 된다는 것도 좀 알고 계십시오. 됐나? 궁궐의 신문고 처음 만든 건 누구야? 태종. 자, 그래서 문제는 쉬웠지만 어떤 선택지 하나로 여러 왕들을 다룰 수 있는 것들을 억지로 만들어 놨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태종이 처음 설치했으나 누가 신문고를 작살내? 연산군이. 누가 신문고를 다시 한번 부활해? 용조가. 그래서 어차피 지금 세종과 관련이 없고요. 직전법은 뭐 세조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9번의 정답은 1번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문제. 10번. 다음 글을 작성한 의병이 활동했던 시기예요. 저는 본래 철산에 실은 철산 용골산성하고 암기하듯이 막 그냥 공부만 했어도 정묘호란 때 의병장 정봉수구나. 정묘호란 때 정봉수와 이립이 있는데 이상하게 임진왜란 때 의병장보다 정묘호란 때 의병장 정봉수와 이립을 더 많이 출제하는 이유를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봉수는 철산의 용골산성에서 이립은 의주에서. 그럼 어느 전쟁 때? 정묘호란 때. 정묘호란 누가 쳐들어온 거야? 후금이 쳐들어온 거죠. 인조 때죠. 그 시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조명연합군이 후금군에게 패하였다? 이거는 여러분 광해군이죠. 광해군이 강옥립에게 1만 3천의 병력을 줬는데 후금에게 패했을 때니까 이 글을 작성한 의병이 활동했던 시기와 살짝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서인은 광해군의 중립외교 정책을 비판하면서 광해군을 몰아냈죠. 그리고 광해군이 패모살제했다. 너는 패륜하다. 그리고 몰아냅니다. 그러면서 친명 배금 정책을 폈고 그럼 이때 서인이 광해군을 몰아냈으면 인조 반정 직후고 왕은 인조 때고 인조 때 서인들이 친명 배금 정책을 했고 그런데 인조 반정에 이등공신으로 좀 약간 밀려났던 이괄이 쿠데타를 일으켰고 이괄의 난이 진압되고 난 다음에 이괄의 잔당이 후금을 데리고 왔던 게 정묘란이잖아. 그러니까 정묘란도 인조 때 이것도 인조 때 지금 인조 때인 걸 골라라 하는 문제가 돼버리면 정답은 2번 떨어집니다. 나머지가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인조가 아니면 좋겠네. 효종의 왕위 계승과 관련된 정통성 논쟁. 이건 무슨 논쟁이라 그래? 효종의 왕위 계승과 관련된 정통성 논쟁. 이거 뭐야? 빨리. 예송은 어느 왕? 현종. 1차 예송은 효종이 죽었을 때. 2차 예송은 효종 B가 죽었을 때. 자의대비가 상목을 몇 년 입냐 하는 거 가지고 서인과 남인이 싸웠던 예송 논쟁. 상황에 따라 한 당파를 일거에 내몰고 상대 당파에게 정권을 모두 위임하는 편당적인 인사관리가 행해졌다. 이건 뭐에 대한 설명이야? 환국에 대한 설명이야. 어느 왕 때야? 숙종 때. 완벽하게 인조는 정답 2번 하나밖에 없네. 아니 여러분 정묘호란이나 병자호란이나 다 인조 때라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됐나? 자, 그래 10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11번부터 다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를 지었던 인물의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이 보기 자료 보고 이게 어떤 사람인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거는 정암 조광조 선생님이 아마 기묘사화 때 사약 먹기 직전에 지은 시이지 않을까라고 추정만 합니다. 물론 조광조 선생님이 시인 건 확실하고 시기 문제는 추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절명시라고 해요. 보통 여러분들 절명시하고 들어보면 황현 선생님 매천야록을 썼던 황현 선생님께서 1910년 한일 병합주약 당하니까 절명시 쓰고 돌아가셨다는 거 알고 계시는데 이것도 절명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조광조 시라는 걸 거의 몰랐을 테니까 밑에 이제 봐야죠. 도교는 세상을 속이고 세상을 더럽힌다 하여 소격서 혁파를 주장했다. 이거 조광조인데. 도학정치 우리가 도덕적 성리학적 정치를 조광조의 도학정치라고 해요. 조광조인데. 위운삭제 다 조광조인데 혈량과 조광조인데 그럼 조광조가 지은 시구나. 그건 캐치가 가능해. 근데 이제 맞냐 틀리냐예요. 1번 완벽히 조광조 맞아요. 2번도 조광조 맞아요. 위운삭제 소를 올려 훈구파의 반발을 초월해. 근데 을사사하로 죽었다라고 하면 안 되지. 무오, 기묘, 갑자, 기묘, 을사 4번의 사화를 지금도 비교 못하면 지금 내 주제별 동형을 문제 풀 자격이 안 됩니다. 을사사화는 소윤이었던 윤원형 일파가 대윤이었던 윤임 일파를 어찌 보면
명종이 왕이 되면서 명종의 외척이었던 윤원형이 그 앞에 인종의 외척이었던 윤림 일파를 신나서 죽여버린 게 을사사화였잖아요. 잘못된 건 정답은 3번입니다. 혈량과를 실시해 신진 사료를 정계에 본격적으로 진출시켰다. 혈량과. 내가 조광조 업적은 지금 조광조예요. 조광조 업적은 어떻게 공부하자고 했죠? 조광조는 사림이다라는 것만 잡으면 모든 공부가 끝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훈구와 사림을 비교하셨더라면 사림으로서 가지고 있는 특징, 사림은 지방사회만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중앙에는 훈구 척신이 있고 지방에는 사림들이 있으니까 지방의 사림들을 청거해서 많이 정계로 진출시키려는 혈량과, 사림이니까 혈량과 실시하고요. 사림이니까 소학과 주자간에 장려합니다. 조광조가 그랬고요. 사림인이 향촌 자치를 꿈꾸는 과정에서 향약을 보급했죠. 그래서 여씨, 향약 역시 조광조였고요. 사림들은 위정척사적 사상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사림이니까 순가 폐지하자고 했고요. 폐지시킵니다. 사림이니까 소격서 폐지하자고 했고요. 폐지시킵니다. 사림은 아무래도 3사의 여론을 중시하죠. 그래서 3사직을 중시하고 3사의 여론과 공론을 중시하는 정치를 펴면서 경연을 중시하자라고 합니다. 사림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사림이니까 수미법 주장합니다. 선생님, 수미법은 방납의 폐단을 시정하자고 조광조 이유성룡이 주장했던 건데요. 다 사림이잖아. 이유성룡. 왜? 당시 방납의 폐단 과정에서 중앙에 있는 훈구척신과 지방에 있는 사또가 방납으로 걷어들인 돈을 사또가 정치 자금으로 바치고 막 이런 문제가 좀 있었단 말이죠. 수미법 역시 사림이니까. 위훈삭제 주장도 사림이니까 하는 거죠. 중종 반정 때 공신 같지도 않은 새끼들이 공신록에 이름을 올려놓고 국가로부터 토지나 노비, 면세 혜택을 받고 있으니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공격했고, 사림이다 보니까 사화로 죽어요. 그 사화가 무슨 사화야? 기묘사화로 죽는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광조의 모든 업적은 사림이다라는 거 캐치하시면 되고요. 조광조가 중종 때 인물이라는 거 모르면 큰일 납니다. 을사사가 아니라 기묘사화야. 정답은 3번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조광조 맞습니다. 다음 문제. 12번. 다음 글을 조술한 인물 송나라 때 와서 정자, 주자 두 선생이 육경의 뜻을 다시 환하게 밝혔다. 그러나 경에 실린 말의 근본은 비록 하나이지만 실마리는 천갈래 만갈래이다. 이 때문에 나는 좁은 소결로 얻은 것을 대강 기술하여 그 이름을 사변록. 야, 여러분 도리가 없습니다. 사변록 하나 가지고 끝내야 돼요. 박세당이에요. 박세당은 색경이라는 농서도 유명하고 사변록도 유명합니다. 보통 우리가 조선 후기에 사문난적으로 몰렸던 대표적인 인물 두 명이 윤유와 박세당이죠. 윤휴는 남인 출신인데 경신왕 때 죽었고요. 박세당은 이제 나중에 유배를 갑니다. 근데 윤휴는 이렇게 중용 주회를 쓰고요. 박세당은 사변록을 쓰죠. 윤휴는 남인이고 뭐 박세당은 소론이고, 뭐 박세당은 나중에 색경이란 농사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 박세당에 대한 문제니까 1번은 윤유고요. 2번 유교 교리를 어지럽히고 사상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여 학계에서 배척되었다. 당연히 사문난적으로 배척되었다. 2번이 정답이겠죠? 정조 때 성일을 의미하는 자칭을 받아 송자대전. 이건 송시열을 송자라고 부른 미친 새끼들이 있었고, 송시열의 글들이 송자대전에 다 실려있죠. 양명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해 학파로 발전시켰다. 그럼 당연히 정제두로 가야 되겠죠. 정제두가 무슨 학파 만드는데? 강, 화, 학파 만든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정제두가 어떤 책을 쓰는데? 존, 언, 만물일체설, 변택의 전승록변. 정제두의 호가 하곡이야. 그래서 하곡집에 이런 글들이 많이 실려 있고요. 송시열은 무슨 왕국에 죽어? 두 번째 왕국인 기사 왕국에 죽습니다. 그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 가겠습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다음 문제. 다음 글을 조술한 인물. 여러분 보기 자료는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근데 북학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는 쉬워집니다. 그래서 실학자들의 저서는 여러분이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다 인물 문제죠. 여러분 사상사 전부 인물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왕의 인물에서 불교 이야기 많이 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제별 동영에 사상사가 따로 있잖아. 그 사상사에서 원효우상, 의천, 진울 엄청나게 많은 스님들 만나겠죠. 그 다음 성리학자 이왕, 이를 비롯한 뭐 학파, 뭐 조식, 뭐 누굽니까 송원 막 이런 인물들 서경덕 막 만나야 되겠죠. 그 다음 실학자 유형원, 이익, 정약용, 유수원, 홍대용, 박재가 다 만나겠죠. 엄청나게 많은 사상가들 여러분 뭐 지금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그만큼 역사는 인물 이야기라고요. 그랬을 때
물론 나중에 실학으로 만나도 되겠습니다만 일단 북학이 하나 줬습니다. 그럼 북학이는 누구야? 박제가죠. 박제가가 북학이에서 소비를 권장하고 우물의 비유를 예로 들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서울 출신으로 정조때 규장각 검서관에 등용되었다. 박제가. 서울 출신 정조때 규장각 검서관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 서이수라는 인물도 있는데 이상하게 서이수는 시험에 좀 덜 나옵니다. 유득공은 발해고 썼던 인물로 유명하고요. 이덕무는 천장관 전서로 유명하고 다 서울 출신입니다. 박제가는 서울이지만 낙론에 포함된다라고 했어요. 잠깐만, 선생님, 호랑 논쟁은 18세기 노론 내부의 학문 논쟁이면 그 중에 경기도 노론을 낙론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경기도 낙론이 홍대영하고 박지원이 있어. 홍대영과 박지원은 진짜 노론이거든. 그런데 왜 서울이 어떻게 낙론이 될 수 있습니까? 학문적으로 너무 뛰어났고 그랬기 때문에 서울이지만 낙론에 포함됐던 인물이 박제가예요. 기본적으로 중상주의 실학자 홍대영, 박지원, 박제가 다 낙론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호랑논쟁 공부할 때도 알겠지만 여러분 낙론이 곧 인물성 동론을 이야기하고 청나라에게 배울 건 배우자. 맞죠? 북학파가 되고 북학파가 바로 중상주의 실학자니까 니꼬르예요. 낙론 니꼬르 중상주의 실학자. 박제가가 정약용보다도 조금 선배야. 그래서 정약용과 함께 정두법을 연구해요. 여러분이 정약용 그러면 마과회통 기억나시죠? 그 마가회통에 부록으로 박제가의 정두 방서라는 게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문제풀이에는 내가 좀 이렇게 어려운 내용들을 추가해 준다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돼. 그랬을 때 정답은 1번 너무 쉽게 떨어져요. 나머지가 아닌 거 봐야 돼.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전해 대토지 한전론. 여러분 한전론은 이익의 한전론이 있어. 이익의 한전론은 4인 가족의 생계가 가능한 토지를 영업전이라고 하고 영업전 이외의 토지만 매매가 가능하도록 하자. 이익의 한전론. 박지원의 한전론이 있어. 지금 여기에는 박지원의 한전론이죠. 지주의 토지 소유의 상한을 정하자. 주, 해, 수용 그럼 누구야? 홍대영이죠. 홍대영의 수학서죠. 안 헷갈려야 됩니다. 홍대영은 주의 수용이고 여기 앞에 있는 윤유란 인물은 중영주예예요. 책 이름들 여러분 절대로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국 서양 수학의 연구 성과를 정리했다. 홍대영도 저서 많이 남기죠. 나중에 실학자 홍대영 또 뜨겁게 만납시다. 여기도 홍대영이다. 여러분 보세요. 균전론이야. 균전론은 원래 중농주의 실학자 유영원이 훨씬 유명하죠. 유영원은 균전론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관리 선비 농민에게 토지를 차등 분배하자. 근데 홍대영은 성인에게 이결내 토지를 나눠주자. 성인 남자들에게. 홍대영의 균전론입니다. 그러니까 중상주의 실학자 중에 박지원과 홍대영은 토지 개혁안을 제시했구나라는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죠? 됐나? 다음 문제 가볼게요. 다음 글을 저술한 인물이에요. 여러분은 읽으십시오. 보기를 쫙 읽으십시오. 근데 물론 이것만 보고도 파악이 돼요. 누구야? 이긍익의 연려실기술. 연려실기술이 기사 본말체라는 거. 그리고 연려실기술은 조선과 정치의 문화를 백과사전식으로 나열했다. 이걸 캐치 못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조선의 정치와 문화를 카메라가 반듯하구나. 백과사전식으로 나열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 글을 저술한 당군조선, 기자조선, 마한, 통신라로 이어지는 정통론. 그래서 기자를 정통으로 봤기 때문에 그 다음 마한이 정통이 되는 거죠. 왜? 기자의 마지막 자손 준왕이 누구에게 쫓겨납니까? 위만에게 쫓겨나서 위만은 찬탈자라고 보는 거고 위만은 정통이 아니래. 준왕이 마한의 왕이 되니까 마한이 정통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누구예요? 안정복이죠. 안정복이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동사강목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고대 여러 지명이 사실은 만주에 있다는 걸 새롭게 고증했다. 여러분 이 문장 이게 이수강의 지복유설이에요. 선생님 이수강의 지복유설에서는 이수강 17세기 인물이야. 마테오 리체 천주시리를 소개했다. 맞아요. 그거 시험에 잘 나와. 대신 이 문장도 시험에 잘 나와. 근데 여러분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한백겸의 동국지리지. 한백겸의 동국지리지는 역사지리지로 가장 시험에 잘 나오죠. 이수강과 더불어 17세기 인물이죠. 한백겸의 동국지지는 고구려의 여러 지명이 만주에 있음을 고증했다. 보통 이렇게 출제가 되고요. 이수강의 지복유설에서는 고대 여러 지명이 실은 만주에 있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린 누굴 찾아야 돼? 이긍익을 찾아야 되니까
남매, 신라와 북의 발해를 평 남북국 이건 유두공이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일 수밖에 없어? 4번일 수밖에 없네. 부친의 영향을 받아 가학으로 양명학? 부친? 부친? 자, 필기를 좀 합시다. 그럼 이거 다 지울게. 정답은 4번이고 다 지울게. 이긍익이야. 이긍익 아빠가 누구냐면 이광사예요. 이광사를 또 처음 들어봤다고 하면 안 돼. 이광사의 동국진체 들어봤나 안 들어봤나? 이광사, 이긍익. 이긍익의 연례실기술, 이광사의 동국진체는 김정희의 추사체와 더불어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글자체죠. 아빠하고 아들이야? 또 아빠 아들로 누가 유명하냐면 서호수. 근데 여러분 당연히 조선이란 나라에서는 아버지가 엄청난 양반이고 정승이고 판서면 그 아들도 관직생활 진출하니까 그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유독 이상하게 아빠와 아들로 인기, 유명세를 끈 사람들은 그 대표적으로 막 관직생활을 높게 해가지고 막 정승 연타로 하고 막 그런 사람보다도 어떤 편찬물을 남겼거나 뭐 그런 쪽으로 시험에서 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광사는 글자체고 이긍익은 이제 뭐야? 역사서야. 서호수는 해동농서고 서유구는 임원경제지예요. 서호수하고 서유구를 이름조차 바꿔버립니다. 근데 조선 저기 앞쪽으로 가면 고려 말에 최무선이 나오죠. 최무선 진법싸움 화통도감. 최해산이 아들이죠. 최해산은 화약무기 제조인데 역시 최해산은 보통 태종 때 인물로 많이 나오고 최무선은 우왕 때 인물로 많이 나옵니다. 보통 이게 아버지와 아들, 내가 생각나, 왕들은 다 아빠하고 아들이고, 막 대원군, 고종 막 이런 거 써달라는 거야, 시발. 그건 아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이덕무가 뭐 써요? 천장관전서, 아까 여기 서울 출신 규장가 검사관, 이덕무의 손자가 이규경이에요. 그래서 이규경은 어주연문장전 상고.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손자가 전부 다 뭘 씁니까? 백과사전을 썼던 인물. 그래서 이 정도만 아버지 아들이라고 좀 알고 계셔도 문제가 좀 풀리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제 양미학을 공부할 때 양미학은 가학으로 계승되잖아. 그래서 바로 이광사와 이긍익 그리고 훗날에 박은식과 정인보가 양미학을 공부한다는 거. 특히 박은식은 유교구신도 모르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딱 4명의 인물 양미학이 계승된다. 이광사, 이긍익, 박은식, 정인보하고 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4번 가야 되는 거 맞고요. 한번 그래 아빠 아들 관계 할아버지 손자 아빠 아들 좀 잡아주시고 다음 문제 15번 흥선대군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 흥선대군의 노론을 압박했죠. 여러분 흥선대군의 사료 중에 태산을 깎아버리겠다, 노론 작살내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남대문을 3층으로 올리겠다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천리를 끌어다 지척으로 삼겠으며 막 이런 내용들 나오죠. 그래서 이건 대용군 맞습니다. 재정 확보를 위해 고가의 화폐인, 그러니까 경복궁을 중건하는 과정에 화폐가 부족해지자 돈이 부족하잖아. 그래서 양반들의 묘지림을 벌목하기도 했고 양반들에게 원납전을 강제 징수하기도 했고 농민들을 노역에 동원하기도 했지만 당시 고가의 화폐인 당백전, 이건 악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조금 어렵게 이야기하면 실질가치 대비 명목가치가 20배 되는 악화였다. 당시 돈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실제로 인정받는 가치인데 이게 당시 상평통보가 1이면 당백전은 100이에요. 근데 실제로 당백전을 만들 때 상평통보 가치의 5배 정도가 들어갔단 말이지. 근데 명목가치는 100이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실질가치 대비 명목가치가 20배 정도 되는 악화였다. 근데 내가 방금 말한 멘트가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아. 됐고요. 그래서 이것도 대용군 맞고요. 비변사를 폐지하고 의정부와 상군부를 부활시켰다. 대용군의 왕권 강화책 당연하죠. 당연하죠. 군정의 문란을 해결하기에 여러분 군정의 문란을 해결하기에 뭐합니까? 양반들에게도 군포 내거라 호포법을 했고요. 양전사업은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해 숨어있는 토지 뭐 하려고 은결을 찾아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군정 문란 해결하고 양전사업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15번의 정답은 4번일 수밖에 없는 거야. 됩니까? 됐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6번 다음 자료. 지금 보기 자료를 읽었을 때 저들이 비록 외인이라고 하나 실은 양적이다. 여러분 쭉쭉쭉쭉쭉. 그럼 이건 최익현의 외양일체론. 그럼 여러분 최익현이야. 최익현이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 뭐가 시험에 나와? 최익현이 민비와 손잡고 흥선대원군 하야시키는 거 알고 있나? 1873년에 종신의 정치 참여를 금하게 하소서. 대원군에게 네 새끼 다 컸다. 네가 언제까지 왕할래? 첫 번째. 그 다음 1876년 강화도 조약을 반대하면서 외양일체.
그 다음 을사조약 때까지 최익현 선생님이 살아계셨어. 을사의병장이었죠. 전라북도 태인에서 거병해서 순천까지 점령했으나 임금의 군대와 싸울 수 없다라고 스스로 잡혀서 쓰시마성까지 끌려가서 순국하셨죠. 그 최익현입니다. 주문과 부족 등 민간 신앙의 요소들이 결합된 동학을 창시했다. 그럼 동학은 여러분 최재우가 창시합니다. 어디에서 창시해? 창시는 경주에서 창시합니다. 나중에 동학 농민운동이 전개된 건 전라도 지역이지만 창시는 경상도 경주고요. 2대 교주가 최시영이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최재우는 혹세무민 한다는 이유로 대용군에게 죽음을 당하죠. 동학이 불법 정교되니까 최시영이 최재우의 글을 경전으로 펴내죠. 동경대전, 용담유사 이런 거 펴내고 포접제 조직을 통해서 나름 활약을 했고요. 최시영 밑에 선병이가 있었는데 선병이가 동학의 3대 교주고 나중에 선병이는 천도교 창시한 사람이죠. 물론 선병이의 대한국민의회 이런 것도 시험에 잘 나오고 또 선병이는 제2의 3.1운동 당시 천도교계 대표였다. 선병이의 대한국민의회 이거 알아야 되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연해주에 있는 최고 독립운동 단체 중에 하나 아닙니까? 조선책략 유포에 반대하고 영남만인소를 올렸다. 이만손이죠. 근데 실은 영남만인소가 뭐가 시험에 나와? 연도가 시험에 나와. 1881년이죠. 왜? 1년 전인 1880년에 조선책략이 들어왔잖아. 2차 후신사 김홍집이 조선책략을 가지고 들어왔고 그 조선책략 유포를 반대하고 미국과 수교를 반대하고 개화를 반대했던 영남에서 10,000명의 유생이 상소를 올렸고 그러나 끝내 82년에 미국과 수교했더라. 80년 조선책략, 81년 영남만인소, 82년 미국과 수교 짠짠짠 하고 선후관계를 다 잡아야 되고요. 다음 자료와 같은 주장을 한 인물. 서원철폐를 비판하면서 민비와 손잡고 대용군의 하야를 주장하였다. 서원철폐를 비판하면서 민비와 손잡고 대용군의 하야 주장했다. 당연히 아까 내가 말씀드렸고요. 을사의병장이긴 해. 근데 여러분 을사의병장은 최익현도 있고 신돌석도 있어요. 신돌석은 평민의병장이죠. 그 다음 유생의병장 민종식도 있습니다. 근데 신돌석이 울진 평해죠. 말이. 그래서 울진 평해. 그래서 우리가 신돌석을 태백산 호랑이라고 이야기하잖아. 잘못된 거 정답은 4번 가겠습니다. 옳은 거 정답은 3번 가겠습니다. 여기는 최재우고 이만손이고 여기는 신돌석이니까. 됐습니까? 와, 진짜 나 이거 체크 안 했으면 4번 체크하고 넘어가. 혹시 예전에 문제 풀 때 이렇게 정답 체크 안 하고 내가 혼자 정답 잘못 체크하고 넘어간 게 꽤 있나 싶네. 자, 가보겠습니다. 17번. 다음 중 무장 독립투쟁을 하였던 인물들의 활동에 대한 설명은 틀린 것. 김자진의 북로 군정서군과 홍범도에 대한 독립군 연합작전으로 청산리 대첩에 승리를 거두었다. 맞죠? 1920년 청산리에서 일주일 동안 10여 차례 고동하, 천수평, 어랑촌, 백운평 이런 곳에서 승리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양세봉의 조선혁명군 남만주 지역에서 영릉과 흥경성 전투 꼭 기억하시고 양세봉의 조선혁명군은 중국의 어떤 부대? 중국의 의용군과 연대했다. 영릉과 흥경성 꼭 기억하시고요. 지청천의 한국독립군은 만주에서 중국 호로군이죠. 아이씨, 여기서 영릉과 흥경성이 나오면 안 되지. 지청천의 한국독립군은요.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동경성입니다. 흥경성이 아니라. 잘못된 건 정답 3번이겠고요. 의열단 중 김익상은 조선총독부. 그래서 박재혁 부산경찰서, 최수봉 밀양경찰서. 1921년에 김익상은 조선총독부, 23년에 김사곡은 종로경찰서, 김지섭은 1924년에 왕궁, 그 다음에 나석주는 1926년에 동양척식 주식회사 동척. 박재혁 부산경찰서, 최수봉 밀양경찰서는 다 1920년이고요. 여기는 24년이고요. 26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의열단원들 가지고 장난질합니다. 연도라든지 위치라든지. 물론 의열단을 한인애국단이나 노인당 강우기와 함께 출제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17번의 정답은 3번 가겠습니다. 18번. 다음 글을 쓴 인물. 여러분 너무너무 시험에 잘 나온 내용이니까. 이건 뭐야? 박은식의 6.25 구신노인지 모르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박은식이 당시 성리학이 백성들에게 믿음을 잃었기 때문에 뭘로 백성들에게 믿음을 되찾자? 양명학으로 백성들에게 믿음을 되찾자. 이게 박은식의 6.25 구신론이죠. 그래서 박은식, 여기서 박은식 어마어마한데 업적이. 예를 들어서 박은식이 언제 처음 나올까?
애국계몽 사학 공부할 때 박은식도 굉장히 많은 위인전기를 씁니다. 안중근전, 영계서문전, 대조영전 이렇게. 우리나라 고전을 총정리한다고 최남선과 함께 조선 광문회를 이끌었어요. 신민의 회원이기도 하면서 황성신문의 주필로 활약했던 게 박은식 선생님입니다. 유학자로서 당시 유학계가 친일의 길을 걸어요. 막 공자교 막 완전 친일 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동학회도 친일이야. 대동학회 공자교가 친일이었기 때문에 대동사상을 천명하고 대동교를 창시했던 게 바로 박은식 선생님. 이 박은식 선생님이 나라 빼앗기고 나서 상해에서 신규식 선생님과 함께 동제사도 만들고 대동보국단도 만들고 1910년대 해에 독립운동 기지 공부할 때 동제사, 대동보국단, 중국에 있었던 단체들 신한청년단에도 이름을 올리시고 그러다가 이임시정부가 수립되고 난 다음에 이임시정부 사료편찬서에서 한일관계 사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독립운동 지열사를 쓰셨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이 되셨으나 돌아가셨더라. 호가 뭐야? 태백광로. 태백광로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설마 내 강의 들으면서 태백광로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 그건 진짜 문제 있는 겁니다. 그 태백광로 박은식 선생님의 역사학자로서의 가장 큰 업적 뭘 남겼기 때문에 한국 통사를 남겼잖아. 한국 통사가 1915년작인데 대원군 때부터 백오인 사건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근대 파트 내용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한국 통사에서 박은식 선생님이 뭐라고 했다? 나라는 형천이 사라질 수 있지만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에 사라질 수 없다. 그 역사를 혼이라고 했던 박은식 선생님. 역사를 혼이라고 했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신채호랑 비교할 때 신채호는 고대사 연구에 치중했던 반면에 박은식은 근대사 연구에 치중했다. 그 박은식. 근데 조선 상고사 감 신채호. 아, 미쳤어. 조선 상고사가 신채호죠. 조선 상고사 감 그러면 안재홍으로 간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안재홍은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만민 공생을 이야기했던 게 누구야? 안재홍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고대사 연구에 치중했다. 조선 상고사 신채호. 그러니까 여러분 조선 상고사가 신채호고요. 조선 상고사 감이면 안재홍인 거 꼭 기억하십시오. 양명학을 토대로 대동사상과 대동교. 여러분 대동교와 대종교를 헷갈리면 안 돼. 대종교는 나철과 오교가 만든 단궁교가 대종교야. 여기는 대동교야. 당시 대동학회와 공자교는 친일이고요. 대동사상과 대동교는 박은식이야. 그래서 박은식으로 정답 3번. 진단학회 설립했다. 여러분 진단학회는 뭐가 시험에 잘 나와? 연도가 시험에 잘 나와요. 당시 일본의 식민사관에 앞장섰던 청구학회나 조선사편수회 나쁜 단체죠. 그 단체들을 비판하면서 실중지사, 고증이나 문헌자료를 통해서 일본의 식민사관을 비판하려고 했어요. 물론 진단학회 젠장 이병도 모순이죠. 그 조선사 편수회에 이병도가 이름을 올리는데 지금도 수험항사 공부할 때 진단학회는 이병도, 선진태는 뭐 우리 민속학을 연구합니다. 민속학개론 막 이런 책을 남겼는데요. 이 두 사람에 대한 인물이니까 정답은 3번일 수밖에 없겠다. 박은식은. 됩니까? 3번 됐고요. 다음 문제. 다음과 같이 주장한 인물에 대한 설명. 자, 누구야? 김구. 삼천만 동표에게 울면서 고하고 있잖아. 1948년 4월에 남북협상운동 가기 직전에 김구 선생님이 이 글을 쓴 거 아니야. 일신의 구찬 안위를 꾀하기 위해. 이거 누구를 대놓고 비판하고 있는 거야. 이승만을 디스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 김구 선생님이에요. 김구에 대한 인물. 여운형 등과 함께 좌우합작운동. 여러분 좌우합작운동은 여운형과 김규식이 주도합니다. 그래서 1번은 날릴 수 있지? 맞죠? 그 다음 모스크바 3국의 상해 직후에 이승만과 손잡고 반탁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로 김구가 가장 정치적으로 잘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 민족의 등불이어야 될 김구가 이때 찬탁 주장했으면 민족의 분단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또 보수 우익들은 시발 그때 반탁이 옳아서 지금도 그래요. 왜냐면 그들은 공산주의가 너무너무 싫어. 그래서 공산주의와 단절해서라도 시발 민족을 둘러 쪼개서라도 민족을 둘러 쪼개면 전쟁이라는 거 모르나. 지금 내가 여기서 흥분은 자제할게. 문제풀이에서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승만과 반탁운동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반탁운동 조금 어렵게 가볼까? 이승만과 반탁운동을 하면서 비상
국민회의라는 걸 이끌어요. 당시 좌익들은 찬탁운동을 전개하죠. 찬탁운동을 전개하는 친구들은 민주주의 민족전선을 이끕니다. 좌익은 민주주의 민족전선을 이끌고 우익은 비판국민회의를 이끌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탁운동을 전개했는데 솔직히 뭐 반탁운동을 니들이 전개한다고 미국과 소련이 눈 하나도 깜짝하지 않죠. 그래서 이 미국과 소련은 제1차 미소 공의를 열었으나 미국과 소련의 입장차 때문에 휴회가 되고, 그런데 이승만과 손잡았는데 이승만이 갑자기 전라북도 정읍에 가서 정읍 발언을 해버리니까 김구가 깜짝 놀라서 그때 이승만과 단절하게 되고, 그때 그나마 정신 차리고 있었던 중도 세력 여운형과 김규식이 좌우합작 운동을 전개한 게 바로 이승만의 정읍 발언 때문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김구 문제로 원래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게 반탁운동을 함께 전개했다는 거. 그래서 이 반탁운동을 중경 임시정부 추대운동과 병행해버린 게 김구였죠. 정답 2번. 대한민국 수립 직전 육군 소위에게 저격돼. 봐봐. 얼핏 보면 3번 같은 경우도 맞는 것 같지만 김구가 안두위에게 저격된 건 몇 년이야? 49년이라니까. 49년 6월에 우리 반민특위가 거의 작살났던 그 해 슬픈 달입니다. 1949년 6월 6일 날 경찰들이 국회를 습격하면서 반민특위가 해산됐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 반민특위 거의 해체를 비판하고 칠파 처벌을 막았던 이승만을 비판하고 있는 김구가 49년 6월 달에 6월 26일인가 그래요. 김구가 안두위에게 피살당하잖아.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잡아야 돼? 47년에 피살당했다. 한지근에게 피살당한 건 여운형이고요. 49년에 안두위에게 피살당한 건 김구입니다. 여운형은 47년에, 그래서 특히 김구는 해방되고 대한민국 수립과정 보고도,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을 눈으로 보셨다는 거. 물론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죠. 50총선에 남북협상파가 불참했다는 건 여러분도 알고 계시잖아. 이건 김구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수립 직전, 대한민국 수립은 48년이니까 잘못됐잖아, 3번은. 한국민주당을 계승했다. 송진우라든지 김성수죠. 고려대학교 가면 동상 있는 그 김성수, 인민공화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4번 한민당, 친일지주 자본가 정당. 정답은 아까 2번 됐고 마지막 20번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느 독립운동가의 주요 양력이야 이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인물 봐. 야, 끝났다. 1919년 대한독립선언서. 이상하다. 보통 우리가 1918년에 대한독립선언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독립운동 39명의 공동성명으로 발표했다. 이건 아마 보기자료 문제가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18년이에요. 내가 잘못 쓴 게 아니라 아마 그때 출제를 잘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3.1운동의 배경을 이야기할 때 3.1운동은 김희독립선언문, 직전에 28독립선언문 이광수, 조선청년독립당과 함께 동경해서, 그리고 대한독립선언문을 다른 말로 무호독립선언문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1918년에 만주에서 민족대표 39인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죠. 굉장히 강한 어조로 무장투쟁을 강조합니다. 개, 돼지와 같은 삶을 살 것인가, 죽음으로써 독립을 쟁취하자. 근데 이제 보통 이 한국 독립당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무장투쟁 공부할 때 조서왕의 한국 독립당을 언제 이야기하냐면 1935년에 민혁이가 만들어지잖아. 그때 김원봉의 의열당과 조서왕의 한국 독립당, 그리고 지청천의 조선혁명당 그래버리니까 학생들이 조선혁명당의 조선혁명군은 양세봉인데 지청천은 한국 독립당의 한국 독립군인데 왜 갑자기 지청천이 조선혁명당이야 하고 막 어려워한단 말이야. 근데 강조하진 않아. 다만 나중에 이제 조서왕의 한국 독립당과 김구의 한국 국민당, 지청천의 조선혁명당이 충칭에 함께 가면서 당명을 한국 독립당으로 통합한다라고 하죠. 그때 조서왕의 한국 독립당이었고, 그때 김구는 주석이 되고, 그 다음에 지청천은 한국 광복군의 총사령관이 되니까 나름 조서왕은 자존감을 세워줘야 되잖아. 조서왕이 삼균주의를 써요. 삼균주의, 정치, 경제, 교육의 균 등. 이거를 임시정부 건국강령 이론적 기초를 마련했던 건 34년인데 임시정부 건국강령을 채택한 건 1941년이라고 진짜 이 연도 문제 정말 잘 주죠. 40년에 충칭 들어가고 40년에 한국광복국이 창설되고 41년에 조서왕의 삼균주의를 건국강령으로 채택했더라. 그러니까 완벽하게 지금 이건 조서왕입니다. 이래저래 해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건주는 여운형 플러스 안재용이니까 조서왕이 아니고요. 남조선 과도입법원, 그러니까 좌우합작 운동이 여운형과 김규식에 의해 진행될 때 미군정은 좌우합작 운동을 지원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김규식을 남조선 과도입법원 의장으로 선출하고 남조선 과도입법원을 선출하기도 했다. 내가 해방전국 이야기할 때 미국의 가장 사랑을 받았던 인물이 김규식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좌우합작 운동이 전개될 때 김규식을 미국이 지원했고 이때 김규식이 남조선 가도입법위원을 선출할 때 의장이었습니다. 미군정이 지원한 좌우합작위원회에 참여했다. 역시 여운형과 김규식인데 조수왕은 아니죠. 개인민족국가, 이게 뭐야? 삼균주의야. 삼균주의면 조수왕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가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주제별 동형 1회를 20번까지 풀었습니다. 주제별 동형 1회 옆에는 이제 숙제 동형, 똑같은 주제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왕인물 20문제 풀었잖아. 왕인물 20문제가 추가가 될 거야. 그래서 왕인물 20문제로 여러분이 40문제를 푸는 거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나와 함께 푸는 강의는 해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험지만 줍니다. 강의를 들으려고. 숙제는 해설까지 따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왕인물까지 푸시고요. 다음 주제별 동형 2회에서 또 다시 2회가 뭐였더라? 내 맘이죠. 사상사를 하던 아니면 제도사를 하건 편찬물을 하건 그래도 사상사고 인물하고 비슷하니까 2회를 제도사로 뜨겁게 만나겠습니다. 자, 주제별 동형 1회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